프란시스코가 부산 부근에 상륙하면서 남해안 일대에 비바람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태풍은 내일 새벽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화될 전망입니다. 밤새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엔 최대 초속 30m 안팎의 강풍이 몰아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부는 재난 대응 2단계를 가동해 피해 예방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안성의 한 생활용품 제조 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큰 불이 나 소방관 1명이 숨지고 직원 등 10명이 다쳤습니다. 반도체 세정제 창고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전격 지정하면서 미중 무역 갈등이 환율 전쟁으로 번졌습니다. 세계 증시가 일제히 급락했고 코스피도 3년 5개월 만에 최저치로 떨어졌습니다.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서울 중구청이 내걸었던 노재편 배너는 자발적 불매운동의 의미를 퇴색시킨다는 우려에 반나절 만에 철거됐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제8호 태풍 프란시스코가 조금 전인 밤 8시 20분쯤 부산 부근에 상륙했습니다. 태풍 위성 영상을 보면 부산 북쪽인 영남 지방에 강한 회오리 구름이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 큐슈에 상륙했다가 왔다고 하지만 세력이 많이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밤새 영남 지역에 비바람 피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먼저 태풍이 상륙한 부산 연결하겠습니다. 네, 신건 기자, 소형 태풍이긴 하지만 지금 거의 태풍의 한복판에 있는데 지금 화면으로 보면 좀 의외의 상황입니다. 비바람이 잘 보이지 않고 지금 부산 시민들 걱정이 꽤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광안리 해수욕장에는 비바람은 잦아든 모습입니다. 하지만 제 뒤쪽을 보시면 파도는 여전히 거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8시 20분쯤 한반도에 상륙한 태풍 프란시스코는 지금 현재 부산 서쪽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든 부산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내일 오전까지 예상 강수량이 30에서 80mm, 많은 곳은 100mm 이상입니다. 특히 밤사이 시간당 30mm 안팎의 매우 강한 비와 함께 해안가에는 초속 20m 이상의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여 대비가 필요합니다. 피해도 접수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후 4시쯤 부산 남구의 한 도로에서 빗길에 트레일러가 미끄러지면서 도로 시설물을 들이받았고 강풍에 가로수가 뽑히는 등 소방서에는 안전조치를 해달라는 신고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강풍으로 김해공항을 오가는 항공기 수십여 대가 결항했고 부산과 일본을 오가는 국제여객선 운항도 중단됐습니다. 밤사이 침수 피해 등이 발생할 경우 대피소 위치도 미리 파악해둬야 하는데요. 부산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425곳이고 자세한 위치 등은 부산시 재난상황실에 전화를 걸거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난달 태풍 다나스 때에도 부산에선 축대 붕괴 등의 피해가 났는데요. 재난대응 상황실을 가동한 부산시는 산사태 위험 지역이나 급경사시 주변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부산에서 신건 기자였습니다. 보신 대로 부산항이 이미 폐쇄됐고 또 김해공항에서도 무더기 개랑 사태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부산 바로 왼쪽 서쪽에 있는 창원 상황 보겠습니다. 네, 이형광 기자, 지금 창원은 비바람이 조금 약한 분위기네요. 아무래도 태풍의 서쪽에 위치해 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이곳 창원 석촌항은 밤이 되면서 빗줄기가 많이 가늘어졌습니다. 지금은 바람까지 잦아들면서 선선한 정도인데요. 태풍 프란시스코가 이곳과 가까운 부산 부근으로 상륙하면서 하루 종일 긴장감이 감돌았는데 지금은 평온한 분위기입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경남 내륙을 지나 경북 안동 주변에서 열대 저압으로 약화될 것으로 예보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경남을 완전히 벗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내일 새벽까지는 긴장을 놓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현재 거제와 통영, 남해 등 경남 지역 8곳에 태풍주의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린 비의 양은 양산 상북 79, 김해 44.5, 거제 장목 43, 창원 진해 40mm 등입니다. 현재까지 접수된 피해는 없지만 남해안으로 오가는 어선과 선박 15,000여 척이 피항했습니다. 문제는 태풍이 지나는 경남 내륙의 농촌 지역입니다. 혹시라도 비바람에 농작물 피해를 입으면 열흘 안에 읍면사무소에 신고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산이 많은 경남은 2,200여 곳이 산사태 취약 지역인데요.
경사지 아래 주민들은 미리 대피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경남의 자연재난 대피소는 모두 1,560곳인데요. 경상남도 재난하천 대책본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해 접수는 경남 18개 각 시군재난본부에서 받고 있습니다. 네, 이형광 기자였습니다. 방금 부산과 창원 상황 알아봤는데요. 이 시간대를 보면 지금 이 시간부터 내일 새벽 서너 시까지, 그리고 지역으로 보면 특히 동해안 지역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시간대별 태풍 진로에 따라서 구체적으로 어느 도시 또 어느 지역이 위험할 수 있는지 윤창희 기자의 설명 보시죠. 3년 전 부산에 상륙한 태풍 차바. 부산을 지나 동해로 빠져나가는 동안 북동쪽인 울산에 폭우가 집중됐습니다. 울산 태화강이 범람해 인근 주택가가 대규모로 침수됐습니다. 지난해 영남 내륙을 관통한 태풍 콩레이. 포항을 거쳐 동해로 이동하는 동안 북쪽인 영덕 지역이 침수 피해를 봤습니다. 강구항으로 연결되는 50천이 범람해 인근 저지대 상가가 물바다가 된 겁니다. 이번 태풍 프란시스코 역시 세력이 약해진 뒤에도 영남 지방을 관통하는 동안 동해안에 집중호우를 뿌릴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동해로 연결되는 하천변 저지대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태풍이 만든 동풍이 백두대간 등 육상의 높은 산과 부딪혀 더욱 큰 비를 뿌리기 때문입니다. 시간대별로 보면 이 시각부터 자정까지는 울산에서 경북 울진까지 대비가 필요합니다. 이후 자정부터 내일 아침까지는 강원도 삼척에서 고성까지 비 피해를 조심해야 합니다. 이 시간대에 동해안에 폭우가 집중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오전까지도 시간당 30mm 안팎의 집중호우가 예상되기 때문에 방심하면 안 됩니다. 기상청은 밤새 동해안 지역에 최고 200mm가 넘는 집중호우가 쏟아질 것으로 예보했습니다. 하천변 저지대에서는 침수 가능성에 대비해 물막이를 만들어두고 상황이 심각해지면 즉시 대피할 준비를 해야 합니다. 지하 공간의 차량과 시설물도 미리 높은 곳으로 빼두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윤창입니다. 네, 현장 상황은 잠시 뒤에 다시 연결하고 이번엔 KBS 재난방송 스튜디오 연결해서 이 시각 현재 태풍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신방실 기자가 연결돼 있습니다. 네, 방금 전에 태풍이 상륙했는데 지금 세력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조금 전 부산 부근에 상륙한 태풍의 레이더 영상을 보면요.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직도 중심에 998 헥토파스칼, 그리고 약한 소형급 세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기상청 예보대로라면 밤사이 영남 내륙 지역을 통과하겠고요. 내일 새벽 3시쯤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한 단계 약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KBS 재난방송 CCTV를 통해서 태풍 현장을 그곳에서 직접 볼 수 있죠. 지역별 상황도 전해주시죠. 네, KBS 재난감시 CCTV를 통해서 지역별 상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부산 방면 경부선에 위치한 경주 건천 휴게소의 모습인데요. 주위가 어둡지만 시간당 30mm 안팎의 굵은 빗줄기가 계속 쏟아져 내리고 있습니다. 태풍이 지날 때는 도로에서는 전조등을 켜고 서행을 해야 하는데 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이고요. 비가 조금 잦아들 때를 기다리는 것도 방법입니다. 다음은 부산 새병교의 모습입니다. 오늘 하루 종일 비가 강해졌다 약해졌다 이어지면서 온천천에 물이 많이 불어나 있고요. 이 지역은 집중호우가 쏟아질 때마다 단골로 침수되는 지역이죠. 불빛이 비치는 가운데 물이 불어나 있고 산책로에 나무들도 물에 많이 잠겨 있습니다. 태풍이 이제 부산에 상륙한 만큼 조금 전보다 빗줄기가 조금 굵어졌고 앞으로 영남 해안 지역에는 최고 200mm의 폭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북 포항에 있는 두오동 방파제의 모습입니다. 먼 바다에서 밀려오는 파도가 점차 거세지고 있고요. 오늘 최고 5m의 높은 파도가 일겠습니다. 지난해 태풍 콩레이가 상륙했을 때 피해가 컸던 포항 지역 역시 태풍의 위험 반원인 오른쪽에 위치하면서 앞으로 태풍의 최대 고비를 맞이하겠습니다. 네, 이번 태풍은 예상과 달리 한반도에 조금 빨리 상륙하고 또 예상과 달리 일찍 약해진 것 같네요.
네, 태풍은 일본 규슈 지역에 상륙한 이후에 세력이 급격하게 약해지기 시작했는데요. 위성 사진을 보면 정오 무렵에 이미 태풍의 소용돌이 자체가 어긋나면서 상하층의 구름이 분리된 상태였고요. 팽이가 중심축이 흔들리면 쓰러지는 것처럼 빠르게 약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원인은 육지로 상륙하면서 수증기 공급이 차단이 됐고 지명과 마찰도 커졌기 때문입니다. 세력 약화되는 모습은 중심 기압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태풍은 저기압이기 때문에 중심 기압이 낮을수록 강력한데요. 과거 큰 피해를 줬던 태풍 사라 1959년이었고 매미 2003년도 이때 상륙할 때 중심 기압은 940에서 50 정도로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태풍은 일본 상륙 직후부터 중심 기압이 이렇게 계속 높아졌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에 상륙한 지금부터는 세력이 더 약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태풍이 약해져도 태풍은 태풍이겠죠. 앞으로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할까요? 네, 지난달 이번 태풍과 비슷한 규모인 태풍 다나스가 우리나라에 영향을 줬습니다. 전남 해안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지만 제주 지역에 최고 1000mm가 넘는 폭우를 뿌렸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을 보면요, 여전히 약해졌다고는 하지만 태풍이 동반한 비구름이 우리나라 전역을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우 피해를 계속 주의를 해야 합니다. 또 중심에 여전히 이렇게 강한 바람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최대 시속 100km의 돌풍이 불 수가 있기 때문에 태풍이 완전히 그 세력을 잃을 때까지, 특히 내일 오전까지 영남과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긴장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네, 신방실 기자였습니다. 앞서 잠깐 전해드렸지만 울산은 3년 전에 동해로 빠져나가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폭우가 쏟아져서 당시 강이 범람하고 주택가가 대규모로 침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울산의 남미경 기자가 연결됐습니다. 네, 남 기자. 과거에 태풍으로 범람했던 지금 태화강에 나가 있는 거죠? 벌써 비가 꽤 내리고 있군요. 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태화강에는 비가 거세게 내리고 있고 밤이 되면서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태풍이 점점 다가오고 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울산에는 현재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울산은 오후부터 지금까지 80mm의 가량의 비가 내렸습니다. 내일 아침까지 30에서 80mm의 비가 더 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에서 25m까지 강하게 불겠습니다. 태풍이 울산에 가장 근접하는 시간은 밤 10시가 될 전망입니다. 현재 울산 지역 황포구엔 선박 800여 척이 대피해 있고 울산 공항을 오가는 항공기도 무더기 결항됐습니다. 울산시는 비상 1단계를 발령하고 저지대 주차장과 징검다리를 폐쇄하며 대비하고 있습니다. 울산은 3년 전 태풍 차바로 인해 3명이 숨지는 등 큰 피해가 있었던 만큼 저지대 지역을 중심으로 더욱 긴장하는 모습입니다. 울산 지역은 태풍 피해 등을 입었을 때 이용할 수 있는 자연재난대피소가 동천체육관 등 285곳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정보는 국민재난안전포털과 울산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긴급 상황이 발생하면 울산시 안전재난대책본부에 연락하며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남미경 기자가 울산 상황 전해드렸고 이번엔 울산 위쪽의 포항입니다. 이 포항도 지난해 태풍 콩레이의 피해를 봤었습니다. 영남 내륙을 관통한 태풍 콩레이로 인해서 포항 영덕 지역이 침수된 바가 있었습니다. 포항의 류재현 기자가 연결됐습니다. 네, 류 기자, 예상대로라면 포항은 태풍의 동쪽에 위치하게 됩니다. 보통 태풍의 동쪽이 위험 반원인데 지금 벌써 비바람이 상당히 거센 것 같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포항에는 거센 비바람이 세차게 불고 있습니다. 비와 바람은 태풍이 본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동안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 경북 포항과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는 태풍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밤사이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50에서 150mm, 많은 곳은 최대 200mm까지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해안 도로와 일부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 산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고 있는데요. 동해안 일부 지역에서는 최대 풍속이 초속 20m에 달하는 강한 바람이 불면서 시설물 관리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현재 울릉도와 육지를 잇는 여객선 운항은 내일 오전까지 전면 통제된 가운데 경북 동해안의 각 항과 포구에는 3천여 척의 어선과 화물선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북 동해안 각 자치단체는 높은 파도가 해안 도로와 방파제를 넘을 수 있다며 바닷가 출입을 피하고 어망과 어구의 이동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늘 하루 포항공항에서 출발 예정이던 비행편도 모두 결항된 상태입니다. 경북 지역에는 1,500여 곳의 대피소가 마련돼 있습니다. 자세한 현황은 경상북도 민원 콜센터와 재난안전대책본부 그리고 각 시 군청으로 연락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네, 오늘 KBS 9시 뉴스는 태풍에 대비한 재난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재난방송은 피해를 보도하는 결과 방송이 아니고 피해를 줄이는 예방 보도가 목적입니다. 오늘 밤 자정쯤 태풍이 지날 도시 대구의 태풍 대비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대구 강정 고령보에 나가 있습니다. 네, 이 기자, 현재 태풍 위치에서 대구까지는 거리가 좀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 비바람이 불고 있나요? 네, 태풍이 북상하면서 대구와 경북 남부 지역에서 빗줄기가 점차 굵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 강정 고령부에서도 태풍의 북상을 조금씩 더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오늘 자정쯤 대구 부근을 지나 내일 새벽 3시쯤 경북 안동 부근에서 열대 저압부로 약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현재 청도와 경주, 포항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졌고 구미 등 9개 시군에는 태풍 예비특보가 발령돼 있습니다. 이에 따라 내일까지 50에서 최대 150mm의 비가 내리겠고 시간당 20mm가 넘는 강한 비가 오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초속 20m 안팎의 강풍도 예상돼 안전사고와 시설물 관리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태풍 프란시스코 경로를 예의주시하며 피해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를 관통해서 흐르는 신천과 금호강 하천 주차장의 출입이 통제됐고 팔공산과 앞산, 비슬산도 입산이 통제되고 있습니다. 항공기 결항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대구공항에서는 인천행 2편과 일본행 5편의 운항이 중단됐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서는 현재 재난임시주거시설 1,600여 곳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국민재난안전포털이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안전디딤돌, 지자체 재난부서로 연락하면 가까운 대피소를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와 경상북도는 밤사이 태풍 피해에 대비해 24시간 상황을 유지하면서 비상근무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밤새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과 가까운 영남 지방과 강원 영동 지역에선 나무도 쓰러질 수 있는 아주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입니다. 강풍 대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강나루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세력이 약해져 중심 부근의 풍속이 초속 20m 이하로 낮아졌지만 마음을 놓을 수 없습니다. 태풍 중심의 오른쪽 지역은 대체로 남풍이 부는데 풍향이 태풍의 진행 방향과 비슷해 오른쪽 지역의 바람이 더 강해집니다. 특히 바람을 막을 만한 장애물이 거의 없는 바닷가에선 바람이 더욱 거세집니다. 이 때문에 태풍 경로의 오른쪽 해안 지역인 동해안 등지엔 최대 풍속이 초속 30m, 영남 내륙에도 초속 25m의 강풍이 예상됩니다. 태풍 프란시스코는 상륙한 뒤에도 어느 정도 태풍 형태를 유지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태풍의 경우 소형이기는 하지만 조직화되어 있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서 중심과 그 부근에서는 짧은 시간에 강한 비바람이 동반될 수 있겠습니다. 초속 15m 정도의 바람이 불면 바람을 안고 걷기 힘듭니다. 초속 20m에 이르면 작은 나뭇가지가 꺾이기 시작하고 초속 30m, 시속 108km의 강풍에선 큰 나무도 쓰러지는 등 피해가 커집니다. 피해를 막기 위해 가장 중요한 건 불필요한 외출을 하지 않는 겁니다. 부득이하게 외출할 경우 바람에 떨어질 수 있는 간판 등 시설물에 주의해야 합니다. 운전하고 있다면 운행 속도를 줄여야 안전합니다. 집에선 바람에 날릴 수 있는 물건은 집 안으로 옮겨두고 출입문과 창문은 닫아야 합니다. 또 낡은 창문은 덜컹거리지 않도록 유리와 창틀 사이에 틈이 없도록 고정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강나루입니다. 정부는 재난 대응 2단계 비상근무에 들어갔습니다.
아직 정부 차원의 공식 태풍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지만 완전히 빠져나가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연결합니다. 이승훈 기자, 아직 비상 2단계 근무를 유지하고 있는 거죠? 네, 정부의 재난 대응 대비태세는 모두 3단계가 있는데요. 현재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이 가운데 두 번째로 높은 2단계 비상대응체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대본이 가동된 게 어제 오후 3시쯤이니까 현재까지 30시간 정도 비상 2단계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태풍 피해 상황이나 또 통제 상황 이런 것들이 궁금하실 텐데요. 아직은 중앙재난본부에 접수된 공식적인 피해 상황은 없는 상태입니다. 다만 통제 상황은 시간이 갈수록 확대되고 있습니다. 태풍으로 인해 인천과 김해 등 전국 6개 공항에서 항공기 33편이 결항됐고 부산과 제주, 또 여수, 거문도 구간을 비롯해서 4개 항로의 여객선 5척의 발도 묶인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낮 시간에 120개 정도였던 국립공원 입산 통제구역도 전국 7개 공원에 183개 탐방로로 늘어났습니다. 바람은 당초 예상보다 빠르게 약해지고 있어도 예상되는 강수량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긴장을 놓을 수는 없는 상황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태풍의 진로와 지역별 강수량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산사태나 침수 등 피해 우려 지역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 사전 방류 등을 통해 각 댐과 보의 홍수 조절 용량을 확보하고 긴급 복구 장비와 구호 장비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중대본과 각 자치단체에는 8천여 명의 공무원이 태풍 비상 근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승훈 기자였습니다. 울산은 지난 2016년 태풍 차바로 큰 피해를 입었는데요. 과거의 상처가 아물지 않은 데다 여전히 마무리되지 않은 수해 방지 사업들로 울산 주민들은 불안하기만 합니다. 정민규 기자입니다. 지난 2016년 태풍 차바 때 물에 잠긴 울산 도심 상가에 80cm 높이의 물막이판 설치가 한창입니다. 태풍 피해를 막겠다며 지난 4월부터 공사를 시작했는데 올 겨울은 돼야 마무리됩니다. 태풍 차바가 울산을 휩쓸고 지나간 지 3년이 지났지만 방제시설 설치는 이렇게 더딥니다. 태풍이 온다는 방송만 보면 16년도에 태풍 차바 그 트라우마 때문에 잠을 제대로 못 자요, 저희들은. 저만 그런가, 이 동네 사람들 거의 다 그래요. 태풍 차바 당시 이 지역은 가옥들이 침수 피해를 겪었습니다. 하수구가 역류에 들어오면서 집안이 침수된 건데요. 이후 구청이 물막이막을 설치했지만 주민들은 여전히 불안감을 호소합니다. 태풍 차바로 울산에선 3명이 숨지고 2,800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습니다. 재산 피해도 600억 원이 넘었습니다. 정부와 울산시는 배수 펌프장과 관로 신설 등을 약속했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7개 개선 사업 중 3건만 마무리됐을 뿐 나머지 4개 사업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2023년쯤이나 돼야 방제 사업이 모두 마무리될 것으로 보입니다. 행안부의 승인도 받아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배수펌프장 공사를 하기 전에 시민들의 이제 사유지에 대해서 좀 수용 절차도 좀 거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거치고 하다 보니까 조금 방제 사업 일정이 자꾸 늦어지는 바람에 주민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상황으로서는 만약에 그때 차바와 같은 큰 비가 오게 되면 꼼짝없이 또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정말 어처구니 없는 상황에 우리 주민들이 참다 못한 주민들은 지자체 등을 상대로 소송에 나섰습니다. KBS 뉴스 정민규입니다. 네, 이렇게 폭우가 내리면 이어지는 침수 피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침수되기 3시간 전부터 구체적인 피해 지역과 정도까지 예측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됐다고 하는데 자세한 내용 정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여름 폭우로 침수 피해가 컸던 대전시 전민동. 단 2시간 만에 100mm가 넘는 비가 쏟아져 도로 곳곳이 물에 잠겼습니다. 물이 제 허벅지 정도까지 차이고 이 기류가 너무 심해서 차들도 중간에 단물에 퐁당 빠져서 못 움직였고요. 강수량이 같아도 유독 이 지역 침수가 더 잦은 이유는 뭘까? 땅의 경사도와 건물 높낮이 정보, 하수관과 맨홀 지도까지 흩어져 있는 데이터를 한데 모아 슈퍼컴퓨터로 연관성을 분석한 결과 특히 맨홀 배수 효율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효율성이 원래보다 절반 이하로 떨어진 겁니다.
빅데이터 분석에 인공지능의 기상 예보 분석까지 더해지면 침수 지역과 피해 규모를 3시간 전부터 예측해냅니다. 특정 개인의 집 앞 도로에 어른 허리 정도 침수 예정과 같이 맞춤형 침수 정보를 제공합니다. 주차된 차량이라든지 혹은 그 반지하에 거주하고 있는 그 사람이라든지 사전에 그 정보를 안내함으로써 인명 혹은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침수에 뾰족한 대책이 없던 자치단체로서는 보다 정밀한 도시 정비 계획을 세워 실시간 대응과 예방이 가능해진 겁니다. 상습 지역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가 그쪽의 관로라든가 이런 데이터를 이제 비교해서 바꿀 때 우선순위를 두고 교체할 수 있는. 특히 다음 달부터 연구 데이터 관리 관련법 개정으로 국가 차원의 공공 빅데이터 활용 사업이 본격화되면 과학으로 재난에 대처하는 방안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전망됩니다. KBS 뉴스 정아연입니다. 오늘 경기도 안성의 한 공장 건물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공장 지하에서 폭발이 일어나면서 불이 시작된 걸로 추정됩니다. 1명이 사망하고 10명이 다쳤습니다. 숨진 사람은 건물 안에 사람이 있는 줄 알고 불길로 뛰어들었던 소방관이었습니다. 오현태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장 건물이 형체를 알아보기 어렵게 주저앉았습니다. 엿가락처럼 휘어진 철골 구조물이 화재 당시 상황을 짐작케 합니다.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오후 1시 14분. 불은 큰 폭발음과 함께 시작됐고 폭죽 터지는 소리와 함께 크게 번졌습니다. 컨테이너 사무실에 앉아 있었는데 갑자기 지진 난 거 마냥 그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면서 뻥 소리가 나면서 사무실 건물이 흔들리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좀 있으니까 화염이 치솟았죠. 불이 난 공장은 3개 업체가 나눠 쓰고 있었는데 폭발과 불은 지하 1층 반도체 세정제 보관 창고에서 시작됐습니다. 반도체 세정제라고 하면 휘발성도 있고 이제 그런 부분들이 유전기가 쌓이면 그렇게 불꽃이 만약에 점화가 되면 급격하게 폭발을 할 수 있습니다. 소방당국은 20여 분 만에 초기 진압에 성공했지만 이 과정에서 소방관 1명이 순직했습니다. 15년차 베테랑으로 현장에 5분 만에 도착한 석원호 소방장입니다. 석 소방장은 건물에서 사람이 나오는 걸 보고 사람이 더 있을 거라 생각해 지하로 들어가다 2차 폭발로 화상을 입고 숨졌습니다. 또 다른 소방관 1명도 화상을 입었고 옆건물 직원 등 9명은 폭발 파편에 맞아 다쳤습니다. 1층 업체는 휴무였고 2층 업체에는 사람이 없어 화재 규모에 비해 인명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왜 폭발이 일어났는지 등을 잔불 정리가 끝난 이후 현장 감식을 통해 파악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오현태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환율 전쟁으로 옮겨붙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중국은 미국의 각종 제재에 타깃이 될 수 있습니다. 중국도 이번엔 더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국제무역 질서의 파괴자는 미국이라고 맞섰습니다. 미중 두 나라가 경제 전면전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베이징 강민수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미중 경제 전면전 우려, 그 공포는 우리 시각 밤사이 뉴욕 증시에서 시작됐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는 하루 새 767.27포인트, 2.9% 급락했습니다. 올해 들어 가장 큰 폭의 하락률로 기록됐습니다. 날이 밝으면서 급락 도미노는 아시아 증시로 이어졌습니다. 어제도 급락했던 일본 니케이 지수는 한때 3% 가까이나 맥없이 떨어졌다가 0.65% 하락한 채 마감했고 중국 상하이 종합지수는 이틀째 1% 넘게 급락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한 게 투자자들의 공포 심리를 자극한 결과입니다. 중국이 위안화 가치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뜨렸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비난한 직후 전격적으로 환율 조작국 지정이 발표됐습니다. 중국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모여 중국의 미래 방향을 결정하는 베이다이어 회의가 열린 것을 겨냥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국인민은행은 위안화 환율은 시장이 결정한다며 미국이 세계 금융 질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관영 매체는 한 발 더 나가 환율 조작국이라는 딱지의 가치가 현저히 낮아졌다며 중국에 큰 피해를 주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중국은 바로 환율 안정 조치를 내놨지만 위안화의 가치는 오늘도 더 떨어졌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도 달러화 가치를 낮추겠다는 뜻을 시사한 상황입니다. 미중 간 관세 전쟁은 이제 환율 전쟁으로 번진 모양새입니다. 분명한 건 미중 간 환율 전쟁이 남의 나라 일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중 환율 전쟁의 유탄을 맞을 수 있는 나라로 한국과 일본을 꼽았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강민수입니다. 보신 대로 미중 두 나라 대결의 여파는 곧바로 우리 경제로 전달됐습니다. 어제 검은 월요일에 이어서 오늘도 국내 주식시장이 종일 출렁였습니다.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계속해서 김민철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오늘 하루 주식시장은 롤러코스터를 탔습니다. 하락 출발한 코스피는 장 초반 50포인트 넘게 빠지면서 1890선까지 추락했습니다. 이후 기관이 1조 원 넘게 사들이면서 1940선까지 회복하는 듯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1.5% 떨어진 1910선에서 장을 마쳤는데 종가 기준으로 3년 5개월 만에 최저입니다. 코스닥은 변동폭이 더 컸습니다. 장 초반 5% 넘게 하락했다가 잠시 1% 넘게 상승하기도 했지만 이후 재차 떨어졌습니다. 이틀 새 하락폭이 10%가 넘습니다.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면서 환율 전쟁이 현실화됐다는 우려가 시장에 큰 영향을 줬습니다. 일본 수출 규제로 인한 시장의 불안감도 여전했습니다. 일본과의 무역 갈등 역시도 우리 경제의 향후 전망에 대한 불투명성을 높이고 있다고 하는 점이 금융시장에서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연일 금융시장이 출렁이자 정부도 긴급 대응에 나섰습니다. 공매도를 제한하고 자사주 매입 규제를 완화하거나 일일 가격 제한폭을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모든 정책 수단 중에서 시장 상황에 적절한 정책을 취사 선택하여 신속, 과감하게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정부는 사상 최대의 외환 보유고와 높은 신용 등급을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만큼 과도한 반응은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와 함께 외국인 투자 동향과 공매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일본이 백색 국가 제외 결정에 따른 후속 시행 세칙을 내일 발표합니다. 우리 산업에 미칠 타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게 됩니다. 삼성 이재용 부회장, SK 최태원 회장은 반도체 생산 현장을 점검하면서 이번 사태를 극복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승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삼성전자 온양 캠퍼스. 웨이퍼에 회로를 새기고 깎는 등 선 공정을 마친 반도체가 모이는 곳입니다. 구조를 만드는 패키징을 거쳐 최종 검사까지 제품의 최종 경쟁력이 여기에서 결정되는 겁니다. 후공정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 등 차세대 반도체 연구개발 분야의 핵심 사업으로 꼽힙니다. 삼성전자는 지난해 시스템 패키징 조직까지 신설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은 첫 긴급 점검 현장을 여기로 골랐습니다. 이 부회장은 생산 공정의 마지막 단계인 검사와 패키징까지 완벽해야 최고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일본의 세계 품목 수출 규제로 반도체 선 공정 차질이 우려되는 상황. 백색 국가 제외로 후공정에 악영향은 없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챙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겁니다. 후공정이 인공지능 시대에 앞으로 더 중요한 기술이라는 걸 깨닫고 선공정은 일본에 상당히 노출돼 있지만 후공정은 우리가 뭐 하는지 사실은 비밀에 붙여져 있거든요. 반도체와 배터리 영향을 우려하는 SK그룹도 비상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사장단에 위기 때마다 기회로 바꿔온 DNA가 있어 극복할 수 있다며 그 길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일본은 내일 백색 국가 제외 관련 시행 세칙을 발표합니다. 정부가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한 품목은 159개, 화학 40여 개, 반도체 기계 각각 20여 개, 금속 10여 개 등 주요 산업 전반에 걸쳐 있습니다. KBS 뉴스 이승재입니다. 일본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대한 항의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나고야에서 오늘 항의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나고야 국제예술제에 참여한 우리 작가 2명도 항의의 의미로 자신들의 전시 작품을 내렸습니다. 나고야 현지에서 강푸른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남녀 2명이 손팻말을 들고 아이치현 청사로 들어섭니다. 중단된 전시회의 기획을 맡았던 실무자들입니다. 전시 중단을 지시한 아이치현 오무라 지사가 직접 답변하라며 공식 질의서를 전달했습니다. 전시회 실무자들은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수천 건의 협박과 항의 때문에 전시를 접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최 측 해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시민들에게 전하고픈 말이 있냐는 KBS 취재진의 질문에는 本当にこれ75日間できていたらどれだけ良かったかなっていうもうその悔しさでいっぱいです。 또 예술과 정치는 다르다면서도 예술이 시민들에게 공론장을 열어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번 예술제에 다른 작품을 들고 참가한 우리 작가 2명도 오늘 항의의 의미로 작품을 내렸습니다. 소녀상이 있던 구역은 높은 벽으로 가로막혔습니다. 논란을 의식한 듯 촬영도 엄격히 제한합니다. 현재 취재진의 전시회 입장은 30분만 가능합니다. 기자의 현장 설명도 이 입구 너머에서부터는 할 수 없습니다. 이번 일로 자신의 작품이 함께 전시가 중단된 안세용 작가도 일본 정치의 수준에 실망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 자체를 싫어하는 거죠. 이 자기들이 보여주기 싫은 그런 치부를 더 이상 보여주기 싫다는 거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나고야 시민들은 내일부터 전시장 건물 앞에서 전시 재개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펼칠 예정입니다. KBS 뉴스 강푸른입니다. 이렇게 논란이 계속 커지고 있습니다. 세계 각국에서는 검열에 항의하는 뜻으로 소녀상 자세로 사진 찍기 운동이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자성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위안부 피해자들의 아픔을 말없이 전하는 소녀상이 일본의 민주주의를 새삼 일깨우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이재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의자에 앉아 차분하지만 단호하게 정면을 응시하는 여성. 두 손엔 항의의 뜻을 담아 가지런히 앞으로 모았습니다. 같은 자세를 취하고 있는 또 다른 여성. 옆엔 빈 의자가 남겨져 있습니다. 평화의 소녀상 전시 중단에 항의하기 위해 SNS에서 확산되고 있는 소녀상처럼 사진 찍기 운동입니다. 이탈리아와 멕시코 등 각국 참가자들은 위안부 강제동원 사실과 소녀상 전시를 검열한 일본 정부의 행태를 비판했습니다. 일본에서는 소녀상 전시 중단이 민주주의의 의미를 성찰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소녀상이 출품된 아이치 트리엔날레 참가 작가 72명은 정치 개입에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작가들은 정치가에 의한 폭력적 개입과 전시장 폐쇄를 몰아세운 협박과 공갈에 강하게 항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언론들의 비판도 갈수록 거세지고 있습니다. 마이니치 신문은 자신들과 의견이 다른 언론과 표현을 테러와 다름없는 폭력으로 배제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사설을 통해 할 수 없게 됐다. 싫어도 존중하는 것이 표현의 자유다라는 일본 시민들의 목소리를 전했습니다. KBS 뉴스 唯一の戦争被爆国として核兵器のない世界の実現に向けた努力を絶え間ず続けること、これは令和の時代においても変わることのない我が国の使命です。 네, 히로시마 원폭 투하 74주기인 오늘 아베 총리가 한 말입니다. 유일한 원자폭탄 피폭 국가. 올해도 전쟁 범죄는 가린 채 원폭 피해만을 강조했습니다. 침략 전쟁에 대한 반성과 사과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도리어 진정한 피해자인 한국인 원폭 피해자는 그 수만 7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올해도 경남 합천에서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원폭 피해자와 후손들이 경남 합천에 많이 거주해서 한국의 히로시마라고 불리고 있습니다. 일본 규탄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게 울려 퍼졌습니다. 최진석 기자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끝나가던 1945년 8월 6일 일본 히로시마 상공에 떨어진 원자폭탄에 한국인 10만여 명이 피해를 입었고 그 가운데 절반이 숨졌습니다. 당시 18살이던 이수용 할머니는 원자폭탄이 터진 곳과 불과 1.5km 떨어진 은행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순식간에 건물이 무너지고 온몸에 유리 파편이 박혔지만 겨우 목숨을 건진 할머니는 지난 70여 년 동안 온갖 병마와 악몽에 시달렸습니다. 엎드리는데 막 폭풍, 열풍이 막 날아와가지고 하는데 잠시 제가 놀래가 실신을 했어요. 신도 날아가고 없고 책상도 날아가고 없고 아무것도 없고. 생존 피해자와 후손들이 모여 사는 경남 합천에선 올해도 어김없이 원폭 피해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8월 6일 74주기 올 추모제는 어느 때보다 반일 목소리가 컸습니다. 사과는커녕 지금 한국의 경제 보복을 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인 시민단체 대표가 나서 우리말로 아베 총리를 맹비난했습니다.
아베 전리는 오늘 아침에도 그런 히로시마 땅 위에 서면서 한국인 원폭 피해자에 대한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10월엔 하토야마 전 총리가 일본 정치인 가운데 처음으로 찾아와 피해자들에게 무릎을 꿇고 사죄했지만 올해는 사뭇 냉랭한 분위기였습니다. 현재 국내에 살아있는 원폭 피해자 1세대 2천여 명의 평균 나이는 84살. 더 늦기 전에 일본 정부의 진심 어린 사과와 반성을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명성교회의 담임 목사직 세습에 대해 교단 재판국이 무효 판결을 내렸습니다.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는 계기가 될 것이란 기대가 나옵니다. 김민혁 기자입니다. 위임 목사 청빈한 승인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재판국이 지난해 원심 판결을 뒤집었습니다. 앞서 김 목사의 명성교회 부임을 승인한 것이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설립자 김사만 목사의 아들 김하나 목사가 아버지에 이어 담임 목사직에 앉은 것이 교회 헌법을 어겼다고 본 겁니다. 국내 개신교계에 만연한 목회직 세습 관행에 분명한 견제와 경고를 보낸 셈입니다. 교계단체들은 교단법에 따른 당연한 판결이라며 환영했습니다. 특히 일각에서 폐지를 추진하고 있는 세습금지법의 실효성이 재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목회직을 세습한 교회는 전국에 최소 160곳으로 추산됩니다. 이번 판결을 계기로 교회 사유화와 세습의 고리를 끊자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사였기 때문에 아들이 그 교회 목사가 된다면 그 과정이 아무리 공정했더라도 의심을 받는단 말이죠. 특별히 교회 같은 그런 단체가 그런 의심을 받아서는 안 되고요. 판결 직후 예상 밖의 결과라고 반응했던 명성교회는 김하나 목사의 청빙은 세습이 아니라 성도들의 뜻을 모아 투표를 통한 민주적 결의를 거친 것이라는 장로 일동 명의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판결에 불복해 행동에 나설 것이란 예상이 있었지만 그에 대한 언급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중국 정부가 홍콩 시위대를 향해 강도 높은 경고를 또 보냈습니다. 홍콩과 바다를 사이에 두고 마주한 선전 지역에선 중국 공안이 대규모 훈련을 벌여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베이징 최영은 특파원입니다. 중국 국기인 오성 홍기가 시위대의 손에 바닷물에 버려졌습니다. 홍콩 반환을 축하하며 중국 정부가 선물한 동상 아래 홍콩을 해방하자는 문구가 쓰여졌습니다. 최근 시위대 사이엔 성조기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어제 50만 명이 참여한 총파업은 홍콩을 멈춰 세웠습니다. 지난달 홍콩 반환 이후 22년 만에 처음으로 홍콩 내정에 관한 기자회견을 했던 중국 정부는 열흘도 안 돼 다시 기자회견을 열고 시위대에 강력한 경고를 보냈습니다. 일부 폭도가 극악무도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표현도 한층 거칠어졌습니다. 玩火者必自焚，该来的惩罚终将到来。 바다 건너 광둥성 선전에선 중국 공안 12,000명이 참여한 대규모 훈련이 벌어졌습니다. 온라인으로 유포되고 있는 영상 속엔 경찰이 검은 옷을 입고 헬멧을 쓴 시위대에 맞서고 있습니다. 신중국 수립 70주년을 앞둔 훈련이라는 게 공식 입장이지만 오늘도 중국 정부가 필요시 군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상황 속에서 홍콩을 향한 경고 메시지로 읽힙니다. 한편 어젯밤 흉기를 든 남성들이 반중 시위대를 공격하는 백색 테러 사태가 또 벌어져 부상자가 속출하면서 시위대 사이엔 다시 분노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최영은입니다. 산에서 실종됐다 열흘 만에 구조된 조은누리 양이 산에서 먹지도 않고 주로 잠만 잤다고 말했습니다. 이동 경로 등 구체적인 행적은 기억하지 못했는데 경찰은 조 양이 범죄 피해를 입은 건 아닌 것으로 결론냈습니다. 진희정 기자입니다. 구조 첫날 대화가 쉽지 않았던 조은누리 양은 빠르게 회복하면서 사흘 만에 실종 당시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여경과의 면담에서 조 양은 가족 등과 헤어진 뒤 어떻게 이동하고 지냈는지 잘 모른다면서 주로 잠을 잤고 먹은 건 없다고 답했습니다. 기억이 잘 나지 않지만 산에서 다른 사람이나 짐승을 만난 적도 없고 수색 대원 등이 자신을 찾는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조양의 옷 등에서 다른 사람의 흔적이 나오지 않아 범죄에 연루됐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민들조차 이곳을 통행로로 이용하지 않고 아무도 거길 넘어가려고 시도하지 않는 곳인데요. 인적 요인이 결여되어 있기 때문에 범죄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또 조양이 처음 발견된 곳을 다시 확인하려 했지만 산세가 험해 결국 찾지 못하면서 실종 열흘간의 구체적인 행적은 파악하기 어려워졌습니다. GPS로 이렇게 위치 저장을 했는데 그게 구간 계곡에 들어가면 전부 난청입니다. 내려올 때는 누리양 생명 때문에 앞만 보고 급하게 막 내려오다 보니까 경찰은 가족과 헤어졌던 조양이 다시 일행을 찾기 위해 산에 올랐다 길을 잃고 발견 지점에 머물렀던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비교적 이동 거리가 짧아 체력이 유지됐고 장맛비 등 주변에 물이 있어 생존에 유리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변 환경이 일단은 바람도 안 불고 저체온증에 어쨌든 안 걸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었다는 거 하고 비가 왔기 때문에 물을 섭취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경찰은 실종 기억을 억지로 되짚는 일이 오히려 조양에게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며 앞으로 조사 대신 피해 지원책을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진희정입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만들어진 간이풀장으로 80대 운전자가 몰던 승용차가 돌진했습니다. 아이들과 어린이집 교사 5명이 다쳤습니다. 한희조 기자입니다. 간이풀장 모서리 쪽에 승용차 한 대가 걸쳐 있습니다. 아파트 주차장에 공기를 주입해 만든 유아용 풀장에 차량이 돌진한 겁니다. 저도 집에 있었는데 막 큰 소리가 나갖고 119 차 오고 경찰차 오고. 오늘 오전 11시 15분쯤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 단지 안에서 일어난 사고입니다. 아파트 단지 안 어린이집에서 만든 풀장에 원생과 교사 등 10여 명이 있었는데 1살 배기 남자아이 1명과 2살 배기 여자아이 2명, 교사 2명 등 5명이 팔과 다리를 다쳐 병원에 옮겨졌습니다. 올해 81살인 고령의 운전자가 낸 사고였습니다.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서는 풀장 쪽으로 달려와 다른 차량과 부딪힌 뒤 멈춰섰습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은 사고가 나기 전까지 주차장에 풀장이 있던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풀장 설치하는 거 혹시 모르셨나요? 예. 그거 신고 안 해도 할 수 있는 건가요? 모르겠어요. 법적 기준이 어떻게 된 것인가. 경찰은 사고를 낸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는 한편 풀장을 설치한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희조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보이는 발사체를 발사했습니다. 최근 2주도 안 되는 새 벌써 4번째입니다. 어제 시작된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반발로 보이는데 북한은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며 한미 양국을 압박했습니다. 김민지 기자입니다. 북한이 나흘 만에 또 단거리 발사체를 쐈습니다. 오늘 새벽 5시 24분과 26분 서해 백령도 인근 황해남도 과일군에서 동해상으로 발사했습니다. 정점 고도는 37km, 비행거리는 450km로 탐지됐습니다. 한미 정보당국은 단거리 탄도미사일로 분석했습니다. 최근 13일 사이 4번째 발사입니다. 발사 지역은 강원도와 함경남도, 황해남도로 모두 달랐고 비행거리도 220km에서 600km까지 다양했습니다. 북한은 발사 직후 외무성 대변인 담화를 통해 어제 시작된 한미연합 군사연습에 대한 대응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북한은 그동안 북미 실무 협상을 거론하고 남측을 향한 경고라며 위협을 이어갔는데 오늘은 한미 양국을 모두 강하게 비난하며 새로운 길을 모색할 수도 있다고 반발 수위를 높였습니다. 군사적 적대 행위가 계속되면 대화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이 취한 중대 조치들도 재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우리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지만 군사적 적대 행위들이 계속되는 한 대화의 동력은 점점 더 사라지게 될 것이다. 북한의 잇따른 무력 시위는 내부 결속 강화는 물론 대미 협상력을 높이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내부 정치적인 수요와 북미 실무회담을 앞두고 기선 제압용, 북한이 미국에 끌려가지 않겠다는 그런 차원에서의 군사적인 저강도 무력 시위가 연이어서 이루어지고 있다. 청와대는 오늘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긴급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현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민수입니다. 오늘 국회에서 열린 청와대 현안 질의에선 이 북한 발사체 발사가 남북 군사 합의 위반인지를 놓고 공방이 오갔습니다. 또 지소미아 파기에 대해선 청와대는 심각하게 검토해야 한다면서도 국익 차원에서 판단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노윤정 기자입니다. 13일 동안 네 번째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가 9.19 군사 합의 위반이 아니냐는 질의에 청와대는 합의사항 위반으로 볼 수 없다 거듭 강조했습니다. 문구를 잘 보시면 이 군사훈련과 무력 증강을 논의하기 위해서 남북 군사 공동위원회를 설치한다는 겁니다. 한국당은 정부가 면죄부를 준다며 공세를 폈습니다. 아니 이런 합의를 어떻게 제대로 된 합의라고 볼 수 있겠나. 안보 현안 공방 중에는 노영민 비서실장이 북한 핵실험 횟수 등을 틀리게 답변해 민망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북한이 핵실험 몇 차례 했습니까? 2번인가 했나요? ICBM 발사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것이 한 차례도 없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비서실장이 잘못 대답하고 있는데도 가만히 태연히 그냥 입만 다물고 있고. 여당에선 일본의 막무가내 경제 규제에 지소미아 파기로 단호하게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습니다. 우리 정부의 결연한 의지를 분명히 보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고민하실 겁니까? 8.15까지 입장을 정하라는 권유가 있었습니다만. 우리도 맞대응해 경제 보복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조치를 취했잖아요. 가기 결정해서. 우리는 왜 안 하냐고요. 죽창 들고 나가자며. 그런데 왜 안 하냐고요. 청와대는 그러나 여러 방안을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지만 바로 맞대응하기보단 파장과 국익을 고려해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신중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KBS 뉴스 노윤정입니다.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한 경험이 있다면 오늘부터는 무비자로 미국 여행을 할 수 없습니다. 미국의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 재개 등도 타격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김민정 기자입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38개 나라 국민이 미국을 여행할 경우 비자 없이 최대 90일간 체류할 수 있습니다. 전자여행 허가제, 이스타 제도 때문입니다. 하지만 미국 정부가 오늘부터 방북 경험자에 대한 무비자 미국 여행을 금지했습니다. 대상은 2011년 3월 이후 북한을 방문했던 사람들입니다. 38개 비자 면제 프로그램 가입국 모두에 적용했습니다. 우리 국민은 이 기간 3만 7천여 명이 방북 승인을 받았습니다. 지난해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특별 수행원으로 방북했던 기업 총수들과 연예인들도 대상입니다. 이상가족 상봉, 또 개성공단 때문에 방북했던 사람들도 포함됩니다. 앞으로 미국 여행을 가려면 직접 미국 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고 방북 이유도 상세히 설명해야 합니다. 이를 어기고 이스타를 통해 미국에 갔다가 적발되면 미국 국내법에 따라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미측과 긴밀히 협조해서 국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서 최대한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미국은 테러 지원국으로 지정한 7개 나라를 2011년 3월 이후 방문한 사람들에 대해 무비자 입국을 제한했는데 이번에 북한을 새로 추가한 겁니다. 미국은 오토 원비어 사망 사건 이후인 2017년 11월 북한을 테러 지원국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미국의 조치로 당장 북한 관광 사업의 타격이 불가피해졌습니다. 북한은 대북 제재를 피해 외국인 관광객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정부가 앞으로 추진하려는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재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의 이번 조치는 대북 압박 강화 차원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끝으로 기상센터 연결해 날씨 정리해봅니다. 강하란 기상캐스터 소식 전해주시죠. 네, 태풍이 당초 예상보다 빨리 사라졌습니다. 방금 전 오후 9시에 태풍이 열대 저압부로 약해졌는데요. 열대 저압부는 밤새 영남 내륙 지역을 통과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영남 해안가에는 태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인데요. 비바람이 몰아치고 있습니다.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비가 내리고 있는 가운데 강원 남쪽 지역과 충청과 호남의 동쪽 지역에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비는 밤새 전국 곳곳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큰데요. 특히나 강원 영남
영동 지역과 영남 해안가를 중심으로는 200mm 이상, 강원 영서 지역과 그 밖의 영남 지역에도 50에서 150mm가량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되고 비는 내일 아침에 남부지방을 시작으로 내일 낮에는 대부분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은 폭염이 절정에 이르렀는데요. 여전히 서쪽엔 폭염특보가 내려져 있다고요. 네, 오늘도 수도권은 뜨거웠습니다. 특히 서울의 한낮 기온이 36.8도를 기록하면서 올 들어 가장 높았는데요. 여전히 서쪽을 중심으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인 상태입니다. 밤새 열대야는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한낮 기온 강릉이 31도까지 오르겠고요. 서울이 32도, 청주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의 한낮 기온은 광주와 대구가 34도로 역시 남부지방도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물결은 동해상과 남해상을 중심으로 최고 5m로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다시 전국적인 폭염이 찾아올 것으로 예상됩니다. 건강관리 잘 해주셔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태풍 프란시스코 소식은 잠시 후 날씨 특보로 이어집니다. 9시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